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 전해졌고요. 4,500명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그랬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네.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이게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이고 트럼프의 고려를 배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동안에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반응을 체크하고 이렇게 한 건데 또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이게 아직까지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됐다는 또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흘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흘러나간 건지 조금 궁금한데 일단 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의 방위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가이드라인 수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해외 미군의 전략적 유동성을 좀 높이려는 특히 또 중국 전제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 인화해서 얼마 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렇고 주한미군 그렇게 병력 이런 거 이동에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백악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큰 그림 쪽을 재배치하는 그런 걸로 좀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이 미군의 수를 보면 약 28,500명인데 그렇죠.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그중에서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쪽으로 옮기겠다, 재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일 미군도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미국의 동아태 전략하고 그런 거에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 쪽에 정확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아니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스라엘 외교관 2명이 피격이 돼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최근에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고 그다음에 무슨 구호물자 막았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사자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이제 반유대 감정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네.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재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스라엘 외교관 2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용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가자지구 해방을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법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묘한 와중에 그다음에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나중에 여기에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유대주의 테러 이렇게 일단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장 분위기네요. 트럼프도 네. 총격 직후에 트루스 소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끔찍한 테러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글쎄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그동안 이제 계속 압박하면서 대학이 외국인 등록 인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하고 해외 학자들이 법적 신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 옮겨라 이겁니다.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발이 많아서 그런지 대학 쪽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는 또 미국 법무부에서 다른 대학에도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SAVP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이 인증을 이제 상실했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걸 대학이 해주면은 거기 이제 미국에서 비자를 유학 비자를 주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없앤다는 거는 이제 그 학교에 유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재학생도 전학을 만약에 안 하면 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네. 국토안보부가 발표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하버드대 측에서는 즉각 좀 반발을 하고 대학 전체적으로도 불법이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었어요. 뭐 상당히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네.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또 다른 보도가 나왔다고요? 글쎄요, 아침 새벽부터 이런 걸 자꾸 전해드리니까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NN이 이란이 그런 준비를 다 끝내고 그 협상만 결렬되면 그냥 여차하면 움직일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CNN도 그 새로운 첩보가 있다는 보도를 또 후속 보도를 했고요. 악시오스도 여러 명의 그 이스라엘 소통을 이용해서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 보면은 그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로마에서 5차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협상 앞두고도 미국하고 이란이 뭐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 외무장관은 뭐 우리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리고 또 미국 중동 특사도 그 대담 나가가지고 단 1% 농축도 허용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양보가 없어서 지금 뭐 이란 쪽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 협상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또 공격 얘기가 또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잘 될 가능성은 거의 뭐 낮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핵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어제 회견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소통은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그 내각을 소집해가지고선 매우 최근에 그 핵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매우 민감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또 귀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NN은 이스라엘군이 판단하는 게 핵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바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기회가 오래 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그 핵 설비 자체를 다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또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유엔에 보낸 서한도 있는데 이게 또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또 이란 네. 외무장관이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이 이스라엘 얘기죠. 만약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 미국도 연루돼서 법적 책임을 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사회가 그러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이 특별한 자위 조치를 취할 거다. 이게 이제 그 맞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핵 협상에 미국이 실망을 하면 뭐 네타냐후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뭐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그런 뭐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이스라엘 네. 당국자가 그 미군이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을 빤히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핵 협상이 결렬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든지 좀 이걸 막으려고 그동안 해왔는데 결렬되면 실망해서 네타냐후한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개연성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최대 쟁점이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걸 놓고 지금 기싸움이 치열한 이건 뭐 거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뭐 네. 레드라인이니까 네.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에 로마에서 만나니까 그 추이를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금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이 정말 뭐 큰 변동성에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외환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시아 쪽의 외환이 이 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서로의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이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이 수장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 지금 캐나다에서 G7 재무장관 회담이 네.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걸 기해서 이제 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하고 가스노브 일본 재무상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문제 논의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성명도 냈습니다. 이 성명에 보면은 두 장관이 환율은 시장이 정의하고 현재 달러 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하는 믿음을 공유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이 막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만나서 뭐 어떤
엔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맡긴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걸 100% 믿지는 않는 흐름이 그렇죠. 시장에서는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미국이 너무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통화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걸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율 시장은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래서 위안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위안화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이게 나오는 겁니까? 니온 게이자이가 어제 짚었는데요. 네.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2015년에 위안화 국제화를 목표로 해서 이른바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CIPS라는 걸 출범을 시켰고 이제 이거를 계속 특히 아시아 쪽에 확대를 했는데 지금 니케이는 그 이후에 아시아권에서 한 근 700개 정도의 은행이 여기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한 30% 늘어났다. 그래서 위안화 존재감이 만만치가 않아졌다는 겁니다. 네.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스위프트하고 이제 그걸 대체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은행이 참여한 비율이 3년 사이 30%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진핑이 지난달 캄보디아 갔을 때도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 국제 결제망 시스템 은행 간 통신협회 이제 달러가 이제 이끄는 그러니까 스위프트 네. 같은 경우는 보면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아직 미미합니다. 달러는 81%니까 압도적인데 다만 무역 결제에서는 위안화가 달러에 이은 2위 통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점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자에게는 이제 위챗페이 뭐 이렇게 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네. 중국 외에 사용 가능한 지역이 40개국이 넘었다는 게 니케이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일본하고는 달리 독자 결제망에 상당히 집착해갖고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떨 때는 막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겠지만 1985년인가요? 프라자 합의 때 그때는 미국이 막 환율을 압박을 해가지고 엔화 엄청 뛰게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흔들었죠. 그때 같은 일본은 그런 식으로 중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오늘날 달러가 처한 상황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최근에 이제 국제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상당히 관심사다. 또 한 축은 이 금리입니다. 네, 특히 국채 금리인데 국채 20년물 입찰 부진으로 인해서 10년물 4.5% 이상, 뭐 30년물은 5% 이상 그 주요 그 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중간 선거 때까지는 미국 국채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그 월가의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국채 20년물 그 입찰이 좀 부진해서 네. 셀 USA 경계감이 다시 또 좀 나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내년 중간 선거 때까지는 이런 미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매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가격은 내렸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저가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 그래서 이제 이쪽 얘기는 네. 미국 자산 처분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 재정 우려에 대한 것 지금 이제 하원 이것도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나마 시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를 이렇게 좀 한테 견제하고 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인데 어떨 때는 베센트가 좀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내에 그 베센트의 위상하고 영향력이 과연 얼마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이것도 시장이 주목한다. 트럼프가 이렇게 쓴소리하면 계속 듣겠느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미국 국채 이 금리의 급등 이 부분은요. 사실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 이슈하고 시기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거죠. 네, 이 부분과도 좀 해석이 많은데 미국 국채등급 신평사보다도 더 낮게 본다. 뭐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관계자 얘기가 이런 그 국채
등급 이제 하향에 대해 이제 신용 등급 떨어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미국의 군사비를 웃도는 수준까지 이제 증가하면서 이미 경계 구간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은 미국 국채 등급이 이제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춰졌는데 자기네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회가 지금 처리 중인 그 감세안 여기 대해서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율 이걸 과연 6% 초반대로 묶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6.4%였죠. 한 해 전보다 한 0.4%포인트 높아졌는데 이제 이거를 묶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를 자기들은 지켜본다는 겁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를 덧붙인 건 없습니까? 달러에 대해서 아무리 뭐 흔들어도 기축 통화 유지는 그 지위는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현재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위안 유로화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미국도 재정 적자가 심각하지만 유럽의 다수 회원국들도 채무가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사한 재정 리스크가 있다.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자본 통제라든가 환율 관리 이거는 국제 결제 기능 그 통화가 되기에는 이런 그 멍해를 떨쳐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내다봐서 지금 달러가 흔들리긴 하지만 네. 그 자체가 밀려난다는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채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물에 비해서 장기물 금리가 더 오르면서 그 차이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렇죠.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JP모건 자산운용 쪽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적자 부분, 행정부의 이제 적자 부분, 예산 조정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가파름을 더 야기시키고 이게 서로 좀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커브 스티프닝인데 이게 이제 그 기대 인플레 우려 같은 것도 이제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적자 네. 이제 우려가 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인데 이제 하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JP모건 그 제이콥 포트별 매니저 얘기가 이 미국 부채 증가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장기 차입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이런 커브 스티프닝을 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안이 하원 통과를 했고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통과가 됐고 한 표 차이 통과하니까 상원 넘어간 거예요. 그죠. 네. 넘어갔죠.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반란표 처음에 5표 네.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3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기권 2표는 이제 반대 민주당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죠. 네.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의회가 현재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급하죠. 그래서 상원에 넘어갔는데 상원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세 요인이 있지만 특히 그 사회 안정망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저소득층 이제 의료 지원이죠. 그거는 이제 자량 지출이 아니고 의무 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 통과안 그대로 가면요. 그 메디케어 대상자 중에서 한 870만 명이 그 수혜 자격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상원에도 지금 상원도 3분의 1이 이제 중간선거에 갈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원도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도 갈리는 게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역구에서 취약 이제 자칫하면 이제 재선이 안 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걸 손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좀 손질될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이대로 되면은요,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년에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상원에서도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고 그렇죠. 하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며칠 동안 또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고무되어 있는 상태겠어요. 뭐,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세액 공제 부분 이런 거 다 깎을 건 다 깎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손댈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안전망 쪽,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공화당도 이걸 마냥 때려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중간 선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상원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또 추가적인 상황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 계속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계속 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상하이에서 JP모건 주최로 글로벌 차이나 서밋이 열렸는데 거기서 블룸버그 인터뷰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정학적 위험하고 대규모 적자, 물가 압력 때문에 큰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좀 안일하다. 관세라든가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표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는 안 그렇죠. 좋아질 게 보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이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자기는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서로 내상을 입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크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이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달러 변동성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일 수 있지만 달러 자체를 시장이 버린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네. 보도인데요. 트럼프 재집권하고 나서 미국을 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주식 펀드에 유럽하고 아시아 자금이 기록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을 빼고선 특히 ETF라든가 뮤추얼 펀드 쪽에 지난 한 2월에서 4월까지 한 21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서 평소보다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셀 USA라든지 요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앱 USA 뭐 이런 부분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감세한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좀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해보면 SALT 이게 이 감세한 의회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상원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스테이트 앤드 로컬 텍스라는 건데 네. 이게 납세자 연방소득세 신고에 주정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일정 한도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이거를 $10,000,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공화당 지도부하고 트럼프가 이거를 2만에서 3만 달러까지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거나 아예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민당은 물론 반대고요. 공화당 일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부자 감세로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년 중간 선거에서 자칫 연임이 어려운 이런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공화당이 이런 걸 이제 하는 이유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민주당 지역이죠. 여기는 또 세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만약에 공제 한도를 높이면은 여기 민주당 표도 빼서 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또 더욱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이번 그 감세안 논의 때 이것도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뭐 이런 지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요 SALT 공제 한도 상향을 좀 압박했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좀 세금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이런 세금이 거잖아요.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 혹시 상원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여기 대해서 미국 네. 납세 전문 NGO 관계자 얘기가요. 네. 트럼프 꼼수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향 조정되면은 상위 중산층 이상인 한 500만 명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미국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낸 혈세가 부자들한테 되돌아가는 거다. 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또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까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니메이, 프레디맥 상장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보기는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사실 부동산 담보 국책 대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네. 이렇게 집을 살 때 이제 네. 다운페이를 하죠. 이제 해서 갚아나가는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레드맥이나 페니메이에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담보 대출을 해서 갚아나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민영화됐어요. 원래는 그 정부에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이 달리니까 이걸 민영화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흡수를 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민영화 하겠다는 겁니다. 아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민영화하면 이제 상장시키겠다는 네. 겁니다. 글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SNS에 올린 글이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네.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다음에 연방주택금융청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가까운 장래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또 이 미국의 그 재정 문제라든가 겹쳐서 복잡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페니 메이, 프레디 맥이 뭐 대규모 현금 흐름 만들고 매우 잘하고 있다. 뭐 상장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네. 보니까 뭐 이게 좀 그 장외 거래되는데 뭐 40% 급등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취지 언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가 그 푸틴하고 2시간 넘게 통화하기 전에 네. 한 이틀 동안 뭐 마크롱 그다음에 독일 총리 그다음에 폰데어 라이엔 그다음에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소통 얘기가 트럼프 푸틴이 종전을 할 것 같았는데 이건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식의 그런 내심을 비쳤다는 겁니다. 네. 처음으로. 그래서 조금 실망감도 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이거 봐라 트럼프가 좀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2시간 동안 푸틴하고 통화하고 나서는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흐름이 푸틴과 좀 밀착하는 듯 하다가 이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전에 대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해지니까 푸틴 대통령이 좀 너무 느리다. 의지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하다가 유럽 정상들과도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비췄다는 얘기인데 또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좀 통화를 하고 난 후에는 좀 태도가 바뀌었다.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젤렌스키 네. 이제 얘기도 하면서 네. 푸틴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결국은 뺨 맞은 격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만 바라보는데 유럽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유럽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자칫 아예 중재에서 빠져버리면 유럽도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G7에서 그 캐나다에서 G7 재무장관 회담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새벽 나온 걸 보니까요. 그 러시아 유가 상한 기억하시죠? 그동안에 이제 배럴당 60달러 넘어가지 못하게 묶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는 그거를 30달러로 낮추자고 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거 유럽이 이제 러시아로 계속 그래도 지금 중국 인도가 자꾸 사니까 이거를 좀 더 낮추자 해서 이제 50달러 정도로 낮추자고 했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좀 두고 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지금 좀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이 사이를 또 푸틴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협상해서 종전으로 가라고 하는데 푸틴은 계속 애를 태우면서 자꾸 자기들 카드를 하나씩 더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어제 그 백악관에서 남아공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이 그거 아니다 했는데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그중 그 영상의 일부가 자기네가 앞서서 보도한 거를 따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공 게 아니고 민주콩고 영상이다. 2월 3일자다. 팩트체크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팩트체크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